시간에는 불출세포와 포유동물 세포에 일어나는 에이파토시스에 대해서 뇌식이 갖고 있는 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응용학부 박생 교수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성적에서는 다소 생소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선생님 내용 들었으면 흥미로운 점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자리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셀 데스는 크게 에이파토시스와 네크로시스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우선 에이파토시스는 능동적이고 그리고 셀 자체 내에 어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셀 데스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셀이 슈링키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DNA가 잘려서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네크로시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어떤 커다란 스트레스가 왔을 때 셀이 수동적으로 죽는 그런 셀 데스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셀 스웨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차이를 보시면 이게 정상세포가 이번이 정상세포인데요. 정상세포가 에이파토시스가 일어났을 경우 이렇게 셀이 슈링키지가 일어나면서 DNA가 크로마틴 컨덴세이션이 일어나서 이 보시다시피 멤브레인에 둘러싸여 있어서 에이파토틱 바디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파토틱 바디가 형성이 되면 이게 식세포인데요. 식세포가 요 멤브레인 요변을 인지를 해서 이렇게 잡아먹게 됩니다. 반면에 네크로시스 같은 경우는 충격을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셀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네크로시스가 일어날 경우는 셀이 터져서 안에 있는 셀 분비물들이 이렇게 밖으로 릴리스가 되고, 그럴 경우 정상적인 세포가 옆에 있으면 그 릴리스된 분비물에 의해서 또다시 네크로시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셀 한 번에서 시작된 것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번져 나가겠죠. 반면에 에이파토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멤브레인에 둘러서 있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식세포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먹히기 때문에 한 세포가 에이파토시스에 걸렸다 하더라도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파토시스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 보통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어떤 질병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특정한 셀 자체 내에서 어떤 특정한 규칙이나 그런 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질병들이 에이파토시스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바로 에이파토시스가 인체 내에서 많이 일어났을 경우 일어나는 질병들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신경퇴화성 질병들이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죠. 그리고 파킨슨병,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는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온몸이 굳어가는 거고, 에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당뇨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르마티스 관절염 등 수많은 질병들이 있고, 그리고 반면에 에이파토시스가 인체 내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생긴 병은 바로 암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이파토시스와 누에체액을 어떤 식으로 연관을 시켰냐면, 처음에는 누에체액을 곤충세포 배양안에 있어서 어떤 혈청, 애니멀 시럼의 배치물로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세포 배양하게 되면 이렇게 시럼이라는 성분이 필요한데요. 이게 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그 성분 자체도 일정하지 않아서 상당히 나빴는데, 그래서 저희는 누에체액이라는 싼 물질을 싼 물질을 이용해서 이걸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험하는 와중에 이 베큐로바이러스 인섹트 시스템에서 누에체액이 제조 반드시 생산량을 상당히 많은 부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그리고 다양한 에이파토시스 인두스에 대해서 곤충세포와 포유동물 세포의 에이파토시스를 막아주는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누에체액이 갖고 있는 에이파토시스를 저해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곤충세포에서 SF9셀을 사용했고요. 포유동물 세포에서는 휴먼 킬러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배지 성분은 여기 보시면 FBS가 되는 이게 바로 애니멀 시럼입니다. 그래서 누에식이 없는 10%의 FBS 미디움을 썼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5%를 누에식으로 대체한 5% FBS, 5% 누에 실리콘 해물구 체액을 배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트롤이 되겠고요. 그리고 에이파토시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세 가지 시합과 미 해당된 농도로 에이파토시스를 인덕션 시켰습니다. 누에체액 같은 경우는 오령 오일질이 있는 감기수몰이라는 누에에서 가운데 다리를 잘라서 나오는 체액을 모아서 각종 열처리와 필트레이션 등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에이파토시스 분석은 X라는 기계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DNAG 엘렉트로포레시스라는 방법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캐스페이스라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각각 캐스페이스에 해당되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해서 엔진 반응을 통해서 그 액티비티를 측정하였고요. 그리고 웨스턴 블렛을 통한 실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실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대표적인 에이파테시스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DNA 일렉트로포레시스라는 거는 바로 DNA의 사이즈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에이파테시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정상적인 DNA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에이파테시스가 일어나면 DNA가 프래그멘테이션 만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DNA가 잘려서 다른 사이즈가 이렇게 쫙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잘리게 되고요. 그리고 플로사이토메트리 어널리시스는 바로 팩스한 기계를 이용해서 셀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셀 사이클 G1, 그리고 DNA 합성인 S, 그리고 분열 중직인 G2, M, 베이스가 이렇게 셀 사이클 존재하고 있는데 DNA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서 DNA가 난 갖고 있는 DNA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NA 양이 작은 이 부분이 바로 에이파토틱 바디가 되고 요거의 전체에 대한 요거의 퍼센티지를 갖고서 에이파토시스가 얼마큼 일어나느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세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작을 통해서 에이파토시스 저하 현상을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시험에서는 그 엑스마신들을 처리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DNA 프래그멘테이션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UH액이 들어간 배지에서는 여기 보시면 끝에 약간 일어났었고 그 DNA 프래그멘테이션이 거의 관철되지 않았고요. 팩스 분석을 통해서는 컨트롤 시험에서는 요만큼이 지금 36%가 에이파토틱 바디로 나타났는데 UH액이 들어간 배지에서는 이렇게 훌륭하게 에이파토시스를 막아주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이라는 또 시작을 써서 다들 여기 나온 시작들은 그 에이파토시스 유발하는 그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 틀린데요. 역시 컨트롤 시험에서는 DNA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났지만 UH액이 들어간 배지에서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덜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역시 팩스 분석을 통해서도 UH액이 확실히 에이파토시스를 막아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스타스포린이라는 시약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UH액이 그 컨트롤 시험에 비해서 에이파토시스를 막아줄 수 있음을 DNA 프래그멘테이션, 일렉트로포레시스나 팩스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신 거는 에이파토시스 중에서 가장 다운스트림에 있는 현상이 바로 DNA 프래그멘테이션인데요. 이것보다 좀 더 업스트림 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K-스페이스라는 엔자입니다. 이게 에이파토시스에 있어서 가장 키가 되는 그 엔자임인데요. K-스페이스는 평소에 이렇게 그 자연목의 형태로 이넥티브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테인이 있고요. 알파, 베타 체인이 있고 여기 보면 액티브한 사이트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K-스페이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특정한 아스팔테이트 뒷부분에 있는 그런 그 사이트를 인지해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이게 이것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거나 또 다른 업스트림 쪽에 있는 K-스페이스에 의해서 잘리게 되면 이렇게 프로도메인에 나오고 알파, 베타 체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콘포메이션과 체인지가 일어나고 또 다이머를 형성해서 이게 바로 액티브한 K-스페이스가 돼서 그 아래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SF9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알려진 게 SF K-스페이스1이라는 K-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UH액이 이 SF K-스페이스1에 미치는 그 영향을 확인을 보였는데 시약은 각각의 시약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컨트롤 심이고 이게 UH액입니다. 이거는 이 SF K-스페이스1에 해당되는 서브스트레이트를 넣어서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많이 자르는 자일수록 이게 그 발광한 정도가 더 커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SF K-스페이스의 액티비티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UH액이 없는 배지에서는 이 SF K-스페이스1 액티비티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반면에 UH액이 들어간 배지에서는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죠. 여기 마찬가지로 같은 그 컴퓨테신이나 스타스포린에 대해서도 UH액이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에이파토시스 SF K-스페이스1의 액티비티를 잡아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UH액이 과연 SF K-스페이스1과 직접 바인딩이나 어떤 결합을 해서 이 액티비티를 막아주는 건지 아니면 그보다 업스트림 쪽에서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비트로로 SF K-스페이스1의 액티비티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셀에서 SF K-스페이스1을 추출해내서 서브스트레이트를 반응시킵니다. 그 과정에 UH액을 넣어서 과연 이게 반응 중에 UH액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UH액이 없는 것과 UH액이 1%에 해당되는 들어갔을 때 보시다시피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뭐냐면 SF K-스페이스1의 액티비티에는 실제로 UH액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SF K-스페이스1보다 좀 더 업스트림 쪽에서 UH액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곤충세포에서 에이파토시스 메커니즘은 상당히 실험하는 게 난관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유동물 세포에서 에이파토시스 저희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에이파토시스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포유동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패스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패스웨이, 이쪽 패스웨이에서 했습니다. 즉, 리셉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나오는 시그널 트랜스덕션 과정인데요. 외부에서 에이파토시스 시그널이 들어오면 사이토졸 내에 있는 백스하는 단백질이 마이토콘드리아 쪽으로 트랜스로케이션이 됩니다. 트랜스로케이션 된 백스라는 단백질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또 다른 시그널을 전달해서 안에 있는 사이토크롬 C를 외부로 사이토졸로 릴리스를 시키고요. 이렇게 릴리스된 사이토크롬 C는 또다시 아파포하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여서 결국에는 이 캐스페이스 9이라는 캐스페이스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 된 캐스페이스 9은 이보다 다운스트림 쪽에 있는 캐스페이스 3를 다시 액티베이션 시키고요. 액티베이션 된 캐스페이스 3는 사이토졸로 되어 있거나 또는 핵의 안에 있는 어떤 서브스트레이트를 또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DNA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UH의 메커니즘을 에이파토시스 저의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역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역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DNA 프래그멘테이션 과정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캐스페이스 3, 9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UH가 어디서 효과가 없어진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이제 DNA 프래그멘테이션 과정이죠. DNA 프래그멘테이션 어떻게 UH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캐스페이스 3, 9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게 팩스 분석입니다. 팩스 분석은 DNA 프래그멘테이션을 보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시약은 스타스토린을 이용했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컨트롤 시험에서는 시약이 가면 갈수록 에이파토시스 바디가 쿠션이 이렇게 많아지만 UH액이 들어가 있을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에이파토시스를 투명하게 막아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UH액이 DNA 프래그멘테이션 과정을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보다 좀 더 한 단계 업스트림 쪽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위에는 캐스페이스 3가 존재하고 있는데, UH액이 캐스페이스 액티비티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 보았는데, UH액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는 캐스페이스 3의 액티비티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UH액이 들어갔을 경우는 캐스페이스 3 액티비티가 그대로 유지 약간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캐스페이스 3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업스트림 쪽에 있는 캐스페이스 9의 액티비티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캐스페이스 9 액티비티가 UH액이 없을 경우에 비해서 있으면 상당히 저희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캐스페이스 3와 9까지 맞고, 그러면 UH액이 이것보다 업스트림 쪽에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쪽 실험도 했고, 여기서 실험인데, 여기서 보여드릴 건 이쪽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사이토크롬 C가 릴리스 된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크롬 C가 사이토졸에 더 많이 에이파토시스가 유도됐을 때 사이토졸로 이렇게 릴리스가 되기 때문에 사이토졸에 있는 사이토크롬 C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이파토시스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웨스턴 블라팅이라는 방법을 썼는데요. 이 웨스턴 블라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안티바디를 통해서 이용해서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크롬 C에 해당되어 있는 안티바디를 이용하여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1, 2, 3번은 바로 마이토콘드리아에 존재하고 있는 사이토크롬 C를 나타낸 거고, 이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사이토졸에 있는 릴리스된 사이토크롬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시험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세포에서는 사이토졸에 사이토크롬 C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가 에이파토시스가 유발되면서 사이토졸의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UH액이 들어간 배지에서는 에이파토시스가 유발되어도 사이토졸에 사이토크롬 C가 디텍션 되지 않았습니다. 즉, UH액에 의해서 사이토크롬 C가 릴리스된 것을 UH액이 막아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이파토시스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어떤 사이토크롬 C가 이렇게 마이토콘드리아의 아우터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UH액이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서 사이토크롬 C 릴리스도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보다 좀 더 업스트림 쪽에 있는 이 백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이파토시스가 이렇게 시그널이 왔을 때 백스가 바로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렇게 트랜스로케이션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이토크롬 C와는 반대로
그 에이파테시스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마이토콘드리아의 아우터 멤브레인 쪽에 이렇게 백스가 더 많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웨스턴 블라팅을 통해서 백스의 분포도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역시 앞쪽에 있는 요 1, 2, 3번이 그 마이토콘드리아에 존재하고 있는 백스의 양이고 이쪽이 사이토크롬 C에 존재하는 백스의 양입니다. 이 컨트롤 시험에서 보시면 백스가 마이토콘드리아에는 처음에 스토랑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에파토시스가 누소되면서 이렇게 점점 증가됨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사이토 쪽에 있는 백스는 다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에이파토시스 과정이죠. 근데 뇌체에 들어간 베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수랑 존재하고 있다가 에이파토시스가 유발되면 똑같은 경향을 증가하고 사이토 쪽에 있는 백스는 다시 이렇게 줄어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뇌체액이 들어있지 않던 간에 이 백스의 마이토콘드리아로의 스트레스 로케이션 과정에는 뇌체액이 어떤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 결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뇌체액은 바로 뇌체액이 백스의 스트레스 로케이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사이토크롬 C 릴리스에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뇌체액이 어떤 에이파토시스를 저해하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 뇌체액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능한 패스웨이로서는 뇌체액이 여기 있는 이 BCL2는 에이파토시스를 막아주는 셀 자체 내에 갖고 있는 단백질인데요. 이런 BCL2의 생산량을 셀 내에서 더 증가시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백스가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이렇게 몰포로지가 이렇게 단백질 구조가 바뀌는데요. 이런 과정을 뇌체액이 막아줄 수도 있고, 또는 사이토크롬 C가 이렇게 릴리스 되기 위해서는 백스가 이렇게 채널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뇌체액이 이런 채널 형성을 막아서 사이토크롬 C 릴리스 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뇌체액이 곤충세포에서는 SF-캐스피스1보다 좀 더 업스트림 쪽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한 포유동물 세포에서는 뇌체액이 캐스페이스에 어떤 직접적인 인히비터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또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끝으로 뇌체액이 갖고 있는 에이파토시스 저해 능력은 바로 사이토크롬 C 릴리스와 마이토콘드리아로의 백스의 트랜스 로케이션 그 사이에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험실에서 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연구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체액 자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뇌체액 혼합물이니까요. 뇌체액 자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에이파토시스 저의 단백질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실에서는 뇌체액 내에서 30K와 ST1, ST2라는 단백질들을 이렇게 찾아내었고요. 또한 이 단백질에 해당되는 cDNA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인위적으로도 이런 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런 단백질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뇌체액이 갖고 있는 이렇게 전체적인 효과를 본 거고, 이 단백질 하나하나에 갖고 있는 에이파토시스 저의 능력을,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실험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체액의 에이파토시스 저해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밝혀진다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응용 분야가 있을 텐데, 우선 알츠하이머나 당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에이파토시스 때문에 에이파토시스가 과다하게 일어나서 생긴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알츠하이머나 당뇨의 패스웨이가 저희가 실험했던 거와 어느 정도 상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뇌체액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알려진다면 이런 알츠하이머나 당뇨에 대한 저의 능력이 뇌체액 내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민간 요법인 얘기긴 하지만 당뇨에는 뇌가 좋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이제 그거를 이 뇌가 갖고 있는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효과를 인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초반부에 뇌체액이 제조합 단백질 생산량을 많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항생제나 이런 의약품들을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동물세포, 포유동물세포나 아니면 또는 미생물도 있겠지만 그런 데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제조합 단백질을 생산을 하는데,
누에체액이 바로 그런 제저 단백질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는 게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여기 보시면 EPO라는 빈혈 치료제인데 이게 상당히 고가의 그 의약품입니다. 이런 근데 저희 시험실에서는 누에체액을 통해서 이런 제저 단백질의 생산량이 증가된 것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제저 단백질 쪽으로도 누에체액의 응용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